할머니, 저 몸이 안 좋아요. 오늘 집에 있으면 안 될까요? 그날 아침 떨리던 아이의 작은 목소리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아람이는 9살이었고 제게 그렇게 말하며 저를 바라보던 그 크고 반짝이는 눈은 언제나 제 마음을 녹이곤 했습니다. 아이의 이마에 손을 대보니 약간 뜨거웠지만 걱정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피곤해서 그런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럼 우리 강아지 집에 있거라. 내가 따뜻한 보리차랑 계란찜 해줄게.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 단순한 결정이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하루는 처음에는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커튼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고 집안에는 갓 지은 밥 냄새가 풍겼습니다. 저는 베란다 화초에 물을 주며 오래된 트로트 가락을 흥얼거렸습니다. 아람이는 복도에서 인형을 작은 담요에 싸서 자신처럼 쉬라고 말하며 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평범하고 순수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평온함은 잔인한 방식으로 깨지기 마련입니다. 정오 무렵 현관문이 천천히 열리는 희미한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방에서 내다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마 바람 때문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파멸시킬 의도를 품고 그 문턱을 넘어서고 있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께 특별한 초대를 하고 싶습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것은 여러분이 저를 지지하고 제 이야기를 즐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 댓글로 어느 도시에서 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이제 계속하겠습니다. 나중에 아람이에게 들은 바로는 모든 것이 조용히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이는 복도에서 발소리를 듣고 소파 뒤에 숨었습니다. 그곳에서 제 아들 민준이를 보았습니다. 늘 입던 정장 차림에 한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귀에는 휴대전화를 바싹 붙인 채였습니다. 마치 아직도 자기 집인 것처럼 노크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민준이는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보더니 제 회색 외투가 걸려있는 옷걸이로 곧장 걸어갔습니다. 아람이는 숨소리가 너무 작아져 거의 기절할 뻔했다고 기억합니다. 그는 외투 안주머니를 열고 투명한 종이에 쌓인 작은 꾸러미를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고는 어깨너머로 힐끗 보며 전화기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이미 끝났어. 오늘 밤 경찰에 신고해. 그녀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못할 거야. 제 손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쁜 일이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는 눈물을 참으며 아들이 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아이는 자기 방으로 달려가 이불 밑에 숨었습니다. 저는 몇 분 뒤에 흙 묻은 손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미소를 지으며 정원에서 돌아왔습니다. 아람아 하고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침대에서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열이 올랐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마를 쓰다듬었지만 뜨겁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가진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가? 제가 물었습니다. 아이는 그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머니라고 말하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미역국을 끓이고 거실을 정리하고 화초를 돌봤지만 공기 중에 무언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긴장감, 쇠냄새 같은 것, 불길한 예감. 때로는 엄마들은 아무도 한마디 하지 않아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날 밤 외투를 걸려고 했을 때 평소보다 무겁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 포장된 물건이 만져졌습니다.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저를 막았습니다. 마치 내면의 목소리가 만지지 마, 아직은 안 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달콤하고 연습한 듯 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신지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그럼, 아들아, 당연하지. 내가 왜 안 괜찮겠니? 반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요.
가끔 엄마가 보고 싶어요. 그가 웃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지도요. 그냥 전화를 끊었을지도요. 하지만 연결이 끊기는 소리가 공기를 채우는 동안 제 가슴 속에서 천천히 어둡게 그림자가 번지듯 하나의 생각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이유 없이 제게 전화하지 않습니다. 민준이는 결코 이유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비가 창문을 두드리고 시계가 11시를 가리켰을 때 저는 제 인생에서 결코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경찰입니다. 라고 외치는 목소리. 아람이는 울면서 제게 달려왔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아이를 꽉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손전등을 들고 들어오는 동안 저는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옷걸이에 걸린 외투의 무게,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든 그것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범죄의 증거였고 제가 키운 아들이 놓은 완벽한 덫이었습니다. 경찰은 거의 1시간 동안 제 집을 수색했습니다. 손전등의 금속성 소리, 왁스 칠한 마루, 위를 쿵쿵 울리는 발소리, 마치 무엇을 찾을지 이미 알고 있다는 듯 그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오가는 속삭임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무릎 위에 놓인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아람이는 계단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눈물을 참으며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박선희 여사님? 경찰 중 한 명이 제 외투에서 발견한 꾸러미를 들고 물었습니다.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군가 거기에 넣어둔 게 틀림없어요. 그 경찰은 의심과 연민이 섞인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다들 그렇게 말하죠. 그의 동료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이 포장을 열자 은빛 광채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은 사파이어가 밝힌 금 목걸이였습니다. 너무나 반짝여서 마치 저를 비웃는 듯 했습니다. 저는 즉시 그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모든 뉴스에 나왔던 이 도시에서 가장 강력한 가문 중 하나인 한성그룹 댁에서 도난당한 바로 그 보석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어떠한 설명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보석은 말없이 저를 유죄로 만들었습니다. 각 방을 수색한 후 경찰 중 한 명이 저를 진술 조사를 위해 데려가겠다는 영장을 가지고 다시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문을 닫고 나가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람이는 계단을 뛰어내려와 제게 안겼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그랬어요. 아이는 흐느끼며 속삭였습니다. 무슨 말이니? 저는 아이를 부드럽게 떼어내고 눈을 마주치며 물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봤어요. 아빠가 노크도 없이 들어와서 할머니 외투에 뭘 넣고 전화했어요. 경찰에 전화하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발밑에 땅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몇 초 동안 울어야 할지 소리쳐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 아들, 제 자신의 아들이 확실하니 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할머니, 맹세해요. 저는 숨쉬기 힘들 정도로 아이를 꽉 껴안았습니다. 떨고 있는 아이의 작은 몸에서 제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모든 그림자가 위협처럼 보였고 모든 소리가 불길한 징조 같았습니다. 민준이와 그의 아내, 저를 늙고 쓸모없는 짐처럼 경멸의 눈초리로 쳐다보던 그 여자를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젊은이들에게 집을 넘겨주라고 여러 번 고집했던 일, 미소 뒤에 숨겨진 조용한 다툼, 거절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제 집, 제 은행 계좌, 제 명성, 모든 것이 같은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램프를 켜고 외투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작년 제 생일에 민준이가 선물해준 비싼 외투였습니다. 추위 타지 마시라고요.
엄마. 그때 그는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것이 자물쇠가 달린 선물이기도 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주머니를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습니다. 목걸이 외에 바닥에 접힌 작은 종이 조각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꺼내 펼쳤습니다. 그의 글씨체로 쓴 주소가 있었습니다. 청담동 42, 5번지, 1층 상가, 그리고 밑줄 그어진 한 단어, 전달. 심장이 경고라도 하듯 가슴을 두드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워진 제 머리는 사건들을 꿰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미끼로 사용했다면 그 주소는 그가 거래를 마무리하려던 만남의 장소일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는 그가 제 이름을 희생시켜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로 가서 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세 번째 신호음 끝에 그가 받았습니다. 엄마. 그는 거짓된 다정함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완벽하게 괜찮단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외투 고맙다고 전화했어.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들아. 그냥 내게 아주 잘 맞는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야. 무슨 암시라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곧 그 외투를 입어보고 싶어 할 사람들이 생길 거라는 것 뿐이란다. 그가 대답하기 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가 메시지를 이해했으리라는 것을 알았고, 그가 그 주소로 갈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민준이는 발각되는 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통제하기 위해 그곳에 갈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랬으니까요. 저는 남은 밤 동안 편지를 썼습니다. 경찰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람이에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로는 사랑이 잘못된 피에서 올 때 더 아프다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고 말했습니다. 정직한 여자는 땅에 끌려가더라도 짓밟히지 않는다고 썼습니다. 편지를 다 쓰고 아이의 책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겁에 질린 늙은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한 상처 입은 어머니였습니다. 시계가 11시 15분을 가리켰습니다. 제 인생을 망가뜨릴 뻔했던 바로 그 외투를 들고 저는 종이에 적힌 주소로 나섰습니다. 밖에서는 젖은 흙과 배신의 냄새가 났습니다. 제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제가 침묵했던 모든 시간의 오래된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만약 내 아들이 나를 그의 덫으로 만들었다면 나는 그의 징벌이 될 참이었다. 그 종이에 적힌 주소는 마치 뜨거운 쇠처럼 주머니 속에서 저를 태웠습니다. 이미 아는 길을 걸었지만 그날 밤에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도시가 차가운 눈으로 저를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시계가 10시 30분을 가리킬 때 청담동에 도착했습니다. 5번지 상가 앞에는 금속 셔터가 반쯤 내려진 간판이 있었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우산 아래 두 남자가 속삭이며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고 그들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화분 뒤에 숨어 지켜보았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68배 나이에 제가 이런 음모가의 심장을 갖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의 무언가는 더 이상 두려움의 논리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이용할 생각이라면 저는 진실을 이용할 생각이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뉴스에서 본 남자가 곧 도착했습니다. 도난당한 명품을 거래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개인이었습니다. 그는 어깨에 배낭을 메고 계산적인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산을 쓴 두 남자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며 상가와 시계를 가리켰습니다. 그동안 제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이웃의 메시지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조금 전에 경찰이 댁 근처를 지나가는 걸 봤어요. 속이 뒤틀렸습니다. 경찰이 이미 집에 와 있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미행했나. 저는 더 조심스럽게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멀리서 검은색 차가 멈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민준이가 단호한 걸음으로 차에서 내려 외투를 바로잡았습니다. 그는 상가 쪽을 보고 유리창 너머로 누군가와 이야기한 뒤 길거리로 사라졌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거기에 확증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생일에 제게 미소 지었던, 제가 알지 못했던 역할을 수행하고 있던 제 아들. 문득 무언가 떠올랐고 차가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녹음해야만 했습니다. 항상 가방에 넣고 다니던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라디오 방송국에서 일하던 시절의 오랜 버릇이었습니다. 의심을 사지 않고 그곳에서 오가는 말을 포착할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제 몸은 분노가 정확함으로 변한 채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셔터 틈으로 보니 배낭을 맨 중개인이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잠시 후 민준이가 나타났고 예상치 못한 여자가 뒤따랐습니다. 곁눈질로 본 그녀의 머리 모양은 면죄부를 살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우아함을 풍겼습니다. 제 피를 얼어붙게 하는 한 문장을 들었습니다. 어젯밤 외투가 잘 맞는 걸 확인했어. 내일 고소할 거야. 목소리는 민준이의 것이었습니다. 여자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완벽해. 체포되면 아무도 그녀를 집에 데려가려 하지 않을 거야. 모든 것이 잔인한 기계처럼 맞아떨어졌습니다. 제 모든 과거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제 안의 한 부분이 커져갔습니다. 제가 필요했던 증거를 찾았습니다. 더 기다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슴에 녹음기를 꽉 쥔 채 다리가 허락하는 한 가장 빨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으로 들어섰을 때 세제나 국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긴장의 냄새, 거실은 더 어두웠고 현관에는 2명의 경찰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친절했지만 눈에는 직업적인 냉정함이 있었습니다. 박선희 여사님, 추가 진술을 위해 경찰서까지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키가 더 큰 경관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불평 없이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경찰차 안에서 침묵은 끊임없이 지켜보는 세 번째 승객 같았습니다. 아람이의 시선이 뒤통수에 느껴졌습니다. 침대에 누워 떨고 있는 아이의 작은 몸을 상상했습니다. 아버지가 체포되는 모습이 아이의 어린 시절을 규정하는 이미지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진실이 뒤따라오는 이들에게 힘든 봉사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전형적인 플라스틱 컵과 늘 보던 테이블을 내주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을 이야기해달라고 했고 저는 모든 것을 반복했습니다. 민준이의 방문, 아람이가 본 것, 외투, 주소. 제가 그 거리에 있었고 무엇을 들었는지도 덧붙였습니다. 조사는 형식적이었고 중간중간 멈추고 누군가 무심하게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가 말을 마치자 나이가 더 많은 경관이 존경과 의아함이 섞인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당신의 진술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거리의 CCTV를 확인해야 할 겁니다. 가지고 계시다면 녹음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더 이상 떨리지 않는 손으로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건넸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받아 사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 재산과 민준이와의 관계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답변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거미줄이 팽팽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유일한 의도는 손녀와 제 이름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받아 적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를 집으로 돌려보내 기다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이제 진실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문을 열고 돌아왔을 때 셔츠 단추를 푼 채 피곤한 표정의 민준이가 거실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제 눈과 마주쳤고 순간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그의 시선에는 후회가 없었고 오직 계산만이 있었습니다. 아람이가 저를 껴안고 흐느꼈습니다. 할머니, 제가 다 말했어도 용서해 주실 거죠?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올바른 일을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처음으로 슬픔도 기쁨도 아닌
정의라는 결정에 무게를 느꼈습니다. 다음 몇 시간은 움직임으로 가득 찼습니다. 경찰들이 경로를 확인하고 이웃들이 진술하고 도시가 답을 원할 때 흔히 볼 수 있는 전개였습니다. 민준이는 옷걸이에 외투를 걸었던 것과 같은 평온함으로 자신의 주장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녹음이 이미 포착한 균열이 있었고 저는 더 이상 예전의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 깨어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기로 사용하는 침묵 속에 다시는 쓰러지지 않게 할 확신이었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 아들을 잃었는지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그의 야망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그를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를 상처 입힐까 두려워 바로잡아주기를 그만둔 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아들은 의심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아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모두 앞에서 그를 변호했을 때였을지도 모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저는 그를 너무 사랑해서 그를 건드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건드릴 수 없는 자들은 결국 자신을 신이라 믿게 됩니다. 민준이가 어렸을 때 제가 본 아이들 중 가장 밝은 미소를 가졌습니다. 그는 저와 함께 낡은 시계를 고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시간의 심장을 볼 때까지 부품 하나하나를 분해했습니다. 항상 말하곤 했습니다. 보세요, 엄마. 시계는 고치려는 마음을 포기할 때만 멈추는 거예요. 저는 자랑스러움에 녹아내렸습니다. 모든 것을 고치려는 그 집착이 언젠가 모든 사람을 통제하려는 병적인 욕구로 변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10대 시절 그는 학업의 천재였고 학교의 자랑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저를 칭찬했고 저는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게임에서 조차 지는 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그를 능가하면 그는 그를 모욕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면 다른 사람을 탓했고 저는 항상 그를 변명했습니다. 성격이 강해서 그래요.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 자신의 말에 담긴 위험을 보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의 다정함은 남자의 냉정함으로 변했습니다. 은행에서 첫 직장을 구했을 때 그는 제게 꽃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덕분에 해냈어요. 그는 저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그때 이해하지 못했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피로가 아닌 오만이라는 그림자. 그때 그는 그의 아내 서연을 만났습니다. 우아하고 계산적이며 사랑이 도구로 사용되는 곳에서만 배울 수 있는 얼음 같은 미소를 가진 여자였습니다. 첫날부터 그녀는 저를 마치 그녀의 새로운 세계에 침입한 이방인처럼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녀의 마음에 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는 요리를 하고 선물을 하고 그들이 외출할 때 아람이를 돌봤지만 결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잉여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민준이는 그녀와 함께 있을 때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장님 같은 말투로 말하고 제 손녀 앞에서 저를 교정하고 어릴 적 시계를 수리하던 바로 그 손가락으로 지폐를 세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한때 저를 지켜주겠다고 맹세했던 아들이 이제는 짊어져야 할 짐처럼 제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를 사랑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진술을 마친 후 민준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인사도 없이 들어와 분노로 붉어진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엄마? 경찰서에 갔다고요? 당신이 얼마나 큰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알기나 해요? 누구에게? 민준아? 너에게 아니면 진실에게?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군요. 혼란스러워하고 계세요. 그 어느 때보다 정신이 막 단다.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내 외투에 그 꾸러미를 넣었다는 걸 알아. 아람이가 널 봤어. 뒤따른 침묵은 어떤 구타보다도 폭력적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그가 반박하고 부정하고 실수였다고 말해주기를 기다렸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모든 걸 망쳐요. 아빠가 떠났을 때도 제대로 삶을 꾸리지 못했잖아요. 네, 아버지는 날 떠났어. 민준아, 정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엄마의 나약함을 견디지 못해서 떠났고, 이제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말은 칼처럼 저를 꿰뚫었습니다. 그를 보았지만 더 이상 제 아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도록 키웠지만 결국 제가 대표하는 것, 그가 지우고 싶어 했던 진실을 격렬하게 된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가 떠났을 때 그의 재킷에서 그가 일하던 은행의 명함을 발견했습니다. 뒷면에는 숫자와 날짜가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그곳에서 일하는 오랜 친구 영희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날 밤 낮은 목소리로 그녀는 제가 두려워했던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제 계좌는 3일 전에 비워졌습니다. 이체 서류에는 민준이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 위임장을 위조했습니다.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울음은 더 이상 소용없었습니다. 우는 것은 구걸의 한 형태이고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일기에 썼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배신할 때 사랑만 깨지는 것이 아니다. 인간적인 것과 괴물 같은 것 사이에 경계가 무너진다. 그리고 그 괴물은 내 성씨를 가졌다. 다음 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아람이가 꽃무늬 잠옷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할머니한테 용서를 비는 꿈을 꿨어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씁쓸한 다정함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어떤 꿈은 그저 변장한 소원일 뿐이란다. 아이는 저를 껴안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감옥에 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가지 않을 거야, 얘야. 약속해요? 약속할게. 그 약속은 마치 선고처럼 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제가 결코 할 수 있을 거라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자신의 구원을 위한 무기로 바꾸는 것. 그날 오후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락방으로 가서 돌아가신 남편의 낡은 비디오 카메라를 꺼내 거실을 향한 가구 위에 놓았습니다. 제 목소리를 녹음했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제 아들 박민준이 저를 강탈했습니다. 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고 제 집을 팔 계획입니다. 제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녹화가 제 증언이 될 것입니다. 테이프를 금고에 넣고 비밀번호를 아람이의 동화책 안에 숨겨둔 종이에 적었습니다. 아무도 그곳을 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하고 거의 어머니 같았습니다. 어머님, 민준이 때문에 걱정 마세요. 많이 불안해하지만 모든 것이 해결될 거예요. 해결된다고? 제가 반복했습니다. 집을 팔면 그 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내고 어머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의 이름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그녀의 차가 집 앞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엔진이 켜져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며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빨리 행동하지 않으면 제 이야기는 그가 계획한 대로 감방에서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는 쇠창살로 끝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정의로 끝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의는 어머니의 얼굴을 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면 더 이상 두려움은 없고 오직 전략만 남습니다. 그날 밤 시계가 3시 30분을 가리키는 동안 저는 가만히 기다리기만 해서는 정의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나이의 시간은 동맹이 아닙니다. 시간은 점점 짧아지는 밧줄입니다. 그리고 저는 목에 올가미를 걸고 죽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낡은 공책, 영수증,
사진들을 뒤졌습니다. 민준이가 남긴 모든 실마리를 하나로 묶을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옷장 서류철 사이에서 제 이름으로 서명되고 그의 상사 서명이 찍힌 은행 청구서를 발견했습니다. 위조된 도장이었습니다. 또한 그가 직접 인쇄해서 보관한 이메일 사본도 찾았습니다. 그와 은행 보안 관리자인 이수진이라는 이름의 여자 사이에 오간 메시지였습니다. 문장은 짧고 암호화되어 있었지만 명확했습니다. 움직임은 월요일에 그녀는 의심하지 않아. 이후 계좌 폐쇄. 바로 거기였습니다. 그의 범죄 증거. 그는 저를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내부의 도움을 받아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께 특별한 초대를 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여러분이라면 제 입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을 떠나지 마세요. 다음에 이어질 내용은 여러분을 소름 돋게 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커피를 끓이고 이웃인 영희 씨가 매일 하던 대로 빵을 가져다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영희 씨는 겉보기보다 더 많은 것을 아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경찰서에서 비서로 수년간 일했고, 비록 은퇴했지만 여전히 인맥이 있었습니다. 얼굴이 안 좋네, 선희 씨.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제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을 마치자 그녀는 단지 증거와 운이 필요하겠군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서류, 이메일, 은행 주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전문가의 눈으로 그것들을 검토하고 말했습니다. 당신 거리에 CCTV 영상을 구해줄 수 있을지도 몰라. 그날 민준이가 들어갔다면 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부탁이 하나 있어. 뭐든지 말해. 내가 그걸 구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을 준비했습니다. 낡은 비디오 카메라를 거실 소파를 향한 커튼 뒤에 눈에 띄지 않게 설치했습니다. 또한 민준이가 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사용했던 바로 그 회색 외투를 옷걸이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빨지도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돌아온다면 그 외투로 직행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트로피였습니다. 저는 돌아가신 남편의 사진 옆에 촛불을 켜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목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정수 씨, 힘이 필요해요. 오늘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아이, 우리 아람이를 위해 싸우는 거예요. 바람이 맹렬하게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마지막 장면을 위해 쓰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밤 10시 민준이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이야기 좀 하고 싶어요. 오너라.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혼자요. 난 항상 혼자란다. 그가 대답하기 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희 씨는 자기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1시간 안에 그녀의 메시지에 답하지 않으면 경찰에 전화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준비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제 영혼을 뒤흔들었습니다. 민준이는 연습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을 녹이던 미소였지만 제게는 오직 추위만 안겨주었습니다. 엄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그가 말했습니다. 무엇을 해결한다는 거니, 아들아? 나의 파멸이니 아니면 너의 양심이니? 제발 드라마 좀 그만하세요. 경찰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제가 그들과 이야기해서 혐의를 취하하게 할 수 있어요. 무엇을 대가로? 저는 그를 쳐다보지 않고 차를 따르며 물었습니다. 집 매매 계약서에 서명해 주시는 조건으로요. 그러면 모든 것이 가족 안에서 해결될 거예요. 저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지. 그러고 나면 나를 평안히 죽게 내버려 두겠지. 아니에요. 민준이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엄마를 해치고 싶지 않아요.
이미 해쳤어, 아들아. 하지만 아직 바로잡을 수 있단다. 저는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앉으렴 할 이야기가 많아. 저는 테이블 아래 숨겨둔 녹음기를 켰습니다. 작은 딸깍 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30분 넘게 대화했습니다. 저는 약한 척했습니다. 어린 시절 함께 고치던 시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얼마나 외로웠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긴장을 풀었습니다. 조금씩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빚, 위험한 사람들에게서 빌린 돈, 미래를 구하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숨을 먹게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엄마. 다들 그렇게 해요. 아빠도 살아계셨다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내 아버지는 결코 훔치지 않았을 거야. 아, 그래요? 그는 비뚤어진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아빠가 빚졌을 때 누가 그 사업을 도왔는지 모르시는군요.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첫 서류에 서명한 건 엄마였어요. 단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 뿐이죠. 침묵은 잔혹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잊어버린 무언가가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은 제 기억을 칼처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내 최악의 모습이 되었구나, 민준아.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해 못 하시는군요. 저는 그냥 앞으로 나아가고 싶을 뿐이에요. 엄마가 협조하지 않으면 누군가 다칠 거예요. 그는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찻잔은 그대로 여전히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가 곧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CCTV 녹화 영상을 구해왔습니다. 도난 사건 당일 민준이가 제 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USB에 저장하여 제게 건넸습니다. 이것이 그를 무너뜨릴 거야.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니, 영희 씨, 이건 이제 시작일 뿐이야. 저는 그 USB를 우리의 대화 녹음과 함께 보관했습니다. 필요한 조각들은 있었지만 아직 마지막 한 수가 부족했습니다. 복도 시계를 보았습니다. 바늘이 그 어느 때보다 생생하게 보였습니다. 똑딱거리는 소리는 시계는 고치려는 마음을 포기할 때만 멈춘다고 말하던 아이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저는 슬프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쩌면 그 아이 말이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것을 고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멈추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바람은 강하게 불었고 오렌지나무 가지는 식당 유리창을 두드리는 것이 마치 앞으로 일어날 일을 경고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민준이가 어릴 때 좋아하던 바로 그 차를 준비했고 구석에 낮은 램프를 켰습니다. 집은 어스름했습니다.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와 폭풍 우의 속삭임만이 제 숨소리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그가 올 것을 알았습니다. 제 아들 같은 남자들은 마지막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 왔습니다. 그의 차 소리가 집 앞에 멈췄습니다. 마치 확고한 발걸음으로 돌아오는 낡은 기억처럼 그의 그림자가 문에 비치기 전에 그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저는 그를 몇 초간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가 더 이상 통제권을 쥐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가 들어왔을 때 그의 비싼 향수 냄새가 공기를 채웠습니다.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검은 정장, 흰 셔츠,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바로 그 꿰뚫어 볼 수 없는 시선. 들어가도 될까요? 그는 항상 저를 아프게 했던 그 예의 바른 태도로 물었습니다. 문은 이미 열려 있단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문턱을 넘어 뒤에서 문을 닫고 마지못해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지금 실수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에, 민준아? 너를 키운 것에, 아니면 너를 믿은 것에?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지 못하시는군요. 모든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럼 설명해 보렴. 저는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앉으라고 권했고 그는 앉았습니다. 그의 모든 몸짓은 어린 시절의 메아리였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이는 방식, 자신감을 느낄 때 눈썹을 치켜드는 모습. 잠시 동안 저는 그가 어렸을 때의 아이를 보았고, 그리고 다시 그를 잃었습니다. 가장 거슬리는 게 뭔지 아세요? 그가 거짓된 평온함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아기로 그랬다고 생각하시는 거요. 그렇지 않았니? 아니에요, 엄마. 필요에 의해서였어요. 무슨 필요? 당신에게 생명을 준 사람을 파괴할 필요? 그의 눈이 굳어졌습니다. 저를 구하기 위해서요. 그는 찻잔을 들었습니다. 빚, 압박, 협박. 엄마는 결코 이해하지 못하실 것들이요. 도움을 청할 수도 있었잖아. 엄마한테요? 그는 경멸적으로 웃었습니다. 엄마는 도울 줄 모르잖아요. 오직 판단할 줄만 알죠. 그 웃음은 제 연민에 대한 마지막 일격이었습니다. 잠시 동안 일어나서 떠나고 문을 닫고 그를 혼자 가라앉게 내버려 두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직 그의 말을 들어야 했고 아직 그를 녹음해야 했습니다. 커튼 뒤의 카메라는 모든 말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석은 제가 물었습니다. 그것도 내 압박의 일부였니? 그는 시선을 내렸다가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제가 빚진 것을 갚아주는 대가로 제안받았어요. 엄마가 연루되면 거래는 성사되는 거였죠. 그래서 나를 팔았구나. 멜로드라마처럼 굴지 마세요. 아무도 엄마를 해치려 하지 않았어요. 단지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우리에게는 이수진 씨와 저에게는 그 이름이 우리 사이에 깨진 유리처럼 떨어졌습니다. 이수진, 은행의 관리자, 이메일의 여자, 공범. 그래서 사실이었구나.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그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녀만이 저를 이해해줬어요. 저를 실패자처럼 보지 않았어요. 너를 아들처럼 보지 않았지. 네가 나를 이용한 것처럼 너를 이용했을 뿐이야. 민준이는 찻잔을 내려놓았고 잔이 살짝 떨렸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게 뭔지 모르시는군요. 두려움? 제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평생 두려움 속에서 살았어, 민준아. 네가 지금의 네가 될까봐 두려워하며. 그는 초조하게 일어섰습니다. 그만해요. 이건 아무 소용없어요. 앉아. 제가 명령했습니다. 제 목소리 톤에 그는 놀랐습니다. 제게서 그런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복종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복종했습니다. 긴 침묵 동안 오직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창문을 보는 척했지만 그의 비친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얼굴, 어릴 때 입맞췄던 얼굴이 이제는 한계를 모르는 냉정함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해줘, 민준아. 제가 속삭였습니다. 돈 문제도 계획했던 거니? 그는 망설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전부 제 생각은 아니었어요. 이수진 씨, 그녀의 상사.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 모든 것 뒤에는 강력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나를 선택했구나. 가장 움직이기 쉬운 말이었으니까요. 늙은 과부를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 문장이 그의 선고였습니다. 가장 움직이기 쉬운 말이었으니까요.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한 가지 말해보렴, 아들아. 어렸을 때 시계가 고장나면 어떻게 했지? 고쳤죠. 그는 이해하지 못하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이번에는 시계가 바로 너고 내 시간은 끝났어. 저는 리모컨을 들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영희 씨 덕분에 얻은 은행 CCTV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민준이가 보석을 손에 들고 들어가는 모습, 도난 당일 제 집에서 나오는 모습, 주차장에서 이수진과 이야기하는 모습, 그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진실이란다. 제가 말했습니다. 네가 결코 보려고 배우지 않았던 유일한 진실. 그는 끄라고 소리쳤고
그것이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는다고 설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무표정하게 그를 바라보았고 눈물이 속에서 타올랐습니다. 아들을 잃는 것보다 더 아픈 게 뭔지 아니? 제가 말했습니다. 그가 결코 내 것이 아니었다는 걸, 그저 그의 자아를 섬기기 위해 키웠다는 걸 발견하는 거야. 닥쳐요. 그가 테이블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아무것도 이해 못하면서. 모든 걸 이해한단다, 민준아. 그래서 널 녹음했어. 그는 얼어붙었고 카메라를 찾으려 주위를 둘러보다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커튼 뒤에 빨간 불빛. 그는 다가가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제가 받았습니다. 영희 씨였습니다. 선희 씨, 다 준비됐어. 그녀가 말했습니다. 경찰서에 사본을 이미 제출했어. 민준이가 제게서 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졌습니다.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를 거야. 그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아니, 알아. 널 구했지. 비록 네가 그럴 자격이 없더라도. 그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요, 엄마? 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널 한번 잃어버렸기 때문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너와 함께 나까지 잃을 수는 없었어.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의 실루엣이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가 돌아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녹음기가 아직 켜진 채 그의 말이 저주받은 메아리처럼 울리는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가장 움직이기 쉬운 말이었으니까요. 오랜만에 처음으로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진정한 정의가 법정의 정의가 아닌 제 길을 찾기를 기도했습니다. 복도 시계가 자정을 알렸고 산산조각 난 영혼으로 저는 다음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을 때 문저편에 있는 것이 제 아들이 아닐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묵은 너무 무거워서 마치 형벌 같았습니다. 시계의 모든 똑딱거림은 제가 한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상기시키는 영혼의 고동이었습니다. 저는 증거를 제출했고 제 아들의 운명을 결정지었지만 제 안의 한 부분은 여전히 어리석은 희망으로 모든 것이 나쁜 꿈이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비가 거리를 씻어내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자동차 불빛이 웅덩이에 비쳐오가는 유령처럼 보였습니다. 민준이를 생각했습니다. 한때 잠들기 위해 저를 껴안던 아이, 저를 자랑스럽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던 청년, 그리고 사랑이 정확히 어느 순간에 뒤틀렸는지 자문했습니다. 제 잘못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다른 곳을 보는 동안 세상이 그를 삼켜버린 걸까요? 새벽 5시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영희 씨였습니다. 선희 씨.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움직일 거야. 체포 영장이 발부됐어. 저는 침묵했습니다. 오늘? 걱정 마. 모든 게 절차대로야. 증거는 충분해. 어디서? 그의 집에서. 8시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영혼이 너무 무거워서 거의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정의를 원했지만 그 순간에는 오직 공허함만 느껴졌습니다. 정의가 피에 닿을 때 그것은 더 이상 승리처럼 느껴지지 않고 절단처럼 느껴집니다. 7시 30분에 저는 천천히 옷을 입었습니다. 어두운 원피스와 평범한 외투를 골랐습니다. 아람이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사랑한다, 내 아가. 오늘 힘든 일이 있을 테지만 기억하렴. 진실은 적이 아니란다. 적은 두려움이야. 우산을 들고 빗속으로 나섰습니다. 도시는 불면의 냄새가 나는 회색 안개에 쌓여 있었습니다. 내딛는 모든 걸음은 무언가의 끝과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의 시작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민준이의 집에 도착했을 때 순찰차들이 이미 입구 앞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2명의 경찰이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는 자기 차에서 저에게 지지의 손짓을 보냈습니다. 저는 문 앞에 꼼짝 않고 서 있었습니다.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8시 정각의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는 손에 전화기를 들고 누군가와 통화하며 나왔습니다. 세상을 감동시키기 위해 입던 바로 그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경찰들을 보자 그는 혼란스러워하며 멈춰 섰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작전 책임자가 다가왔습니다. 박민준 씨, 사기, 문서 위조, 사법방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민준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농담이시겠죠? 누가 보냈습니까? 당신 어머니께서 하셨습니다. 경관이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이 군중 속에서 저를 찾았습니다. 저를 발견했을 때 그의 표정은 당혹감에서 순수한 증오로 바뀌었습니다. 당신이었군. 그가 제게 한 걸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그래야만 했어. 제가 속삭였습니다. 배신자. 내 친어머니가. 나는 내 어머니야. 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결코 할 용기가 없었던 일을 한 거야. 진실을 마주하는 것. 경찰들이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민준이는 저항하고 소리치고 저주했습니다. 저는 꼼짝 않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모든 말은 제 가슴에 던져진 돌이었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집문이 열리고 아람이가 문턱에 나타났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아직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아빠,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시간이 다시 멈췄습니다. 민준이가 그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한순간 괴물은 사라지고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그의 눈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내 딸, 아무도 믿지 마. 아빠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 아이는 이해하지 못한 채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서진 순수함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어요, 아빠.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경찰들은 그 틈을 타 그를 차에 태웠습니다. 차 문 닫히는 소리가 선고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차가 출발했을 때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물과 빗물이 섞인 채 흠뻑 젖어 울타리 옆에 서 있었습니다. 영희 씨가 다가와 말없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온 세상이 어머니의 고통에 경의를 표하듯 침묵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람이가 제게 달려와 다리를 껴안았습니다. 아빠 돌아올 거죠? 아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언젠가는 아마도 할머니한테 화났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이해할 거야. 그리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를 용서해야겠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서명과 진술의 연속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증거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녹음, 이메일, 이체 내역, 은행 영상. 그는 이수진을 탓하려 했지만 그녀 역시 그날 아침 체포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야망에 묶인 두 명의 난파선처럼 함께 가라앉았습니다.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을 때 저는 심장을 도려내고 텅 빈 채로 돌려받는 것 같았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그 대가는 파괴적이었습니다. 그를 데려가기 전에 민준이가 저를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수락했습니다. 우리는 차가운 벽과 묵은 커피 냄새가 나는 작은 방에서 5분을 받았습니다. 그는 수갑을 차고 있었지만 오만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이제 기분이 좀 나아지셨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아니,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거짓말 없이 널 볼 수 있구나. 저를 미워하시죠? 아니, 아들아. 널 미워할 줄 몰라. 그럼 왜요? 안에서 죽은 너를 묻는 것보다 살아있는 너를 잃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민준이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빠도 이것 때문에 엄마를 미워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 거야. 아니요, 그럴 거예요. 그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빠를 이해할 줄 몰랐잖아요. 그리고 너는 나를 사랑할 줄 몰랐지. 제가 속삭였습니다.
교도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민준이가 일어섰고 가기 전에 저를 쳐다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언젠가 후회하게 될 거예요. 이미 하고 있단다, 아들아. 제가 대답했습니다. 너를 잃을까 두려워 바로잡아주기를 그만둔 날부터 문이 닫혔을 때 제 영혼이 두 조각으로 갈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깊고 오래된 피로만이 어떤 슬픔보다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아람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많이 묻지 않고 소파 옆에 앉아 제 무릎에 머리를 대고 잠들었습니다.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며 그것이 제 진정한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토록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순수함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조심스럽게 일어나 아이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베란다로 걸어나갔습니다. 비는 그쳤습니다. 하늘은 구름 사이로 희미한 빛을 보였습니다. 촛불을 켜서 난간 위에 두었습니다. 애도의 상징이 아니라 희망의 상징으로. 겸손하고 낡았지만 살아있는 희망. 영희 씨가 다음 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팔 아래 신문을 끼고 있었습니다. 일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금융사기단 검거. 어머니, 아들 상대로 증거 제출. 원치 않게 영웅이 됐네. 그녀가 슬프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엔 영웅은 없어, 영희 씨. 오직 희생자들 뿐이야. 때로는 진실이 구원하기도 해. 때로는 그렇지.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아프지. 그날 밤 일기를 쓰다가 아람이의 방에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응, 아가. 할머니도 무서워요? 응, 조금. 무서울 땐 어떻게 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숨을 쉬고 눈을 감고 진실이 내 것이라는 걸 기억한단다. 그리고 진실 때문에 눈물이 나면 더 이상 아프지 않을 때까지 울어. 아이는 조용해졌습니다. 몇 분 후 아이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도 할머니를 믿어요. 저는 흐느낌을 참기 위해 입을 막았습니다. 고통 때문인지 안도 때문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집은 기자들, 변호사들, 전화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모든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명성도 동정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평화만을 원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교도소에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민준이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었습니다. 그의 글씨체로 쓰인 단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가끔 우리가 함께 고치던 시계들을 생각해. 어쩌면 이것도 고칠 수 있을지 몰라. 저는 편지를 닫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작고 조용한 불꽃입니다. 더 이상 타오르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비춥니다. 그날 밤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바람이 오랜 지나무 가지를 흔들었고 순간 돌아가신 남편 정수 씨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다 끝났어, 선희. 잘했어. 하늘을 올려다보며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치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평화를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배움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제 나이의 배움은 죄책감보다 더 아픕니다. 거실로 돌아와 불을 끄고 복도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이가 어릴 때 고치던 바로 그 시계. 바늘은 부드럽고 꾸준한 소리를 내며 돌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그것을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았어, 아들아.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고치지 않을 거야. 저는 눈을 감았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새벽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6개월이 지났습니다. 빗속에서 수갑을 찬 아들을 본 지 6개월, 손녀가 제 품에서 울고 시계가 제가 결코 겪으리라 상상하지 못했던 이야기의 끝을 알린 지 6개월. 그리고 삶은 계속되었지만 제 안의 시간은 똑같이 흐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이미지에 멈춰 있습니다. 증오와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바라보던 민준이 한때 제 자랑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고통스러운 너무나 인간적인 두 가지 감정. 때로는 마당을 쓸거나 화초에 물을 주면서 정의는 깨끗한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가가 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 잊고 싶은 기억, 그리고 사랑이 왜 그렇게 형벌과 닮았는지 묻는 아이의 순수한 시선으로 치르는 대가. 아람이는 이 몇 달 동안 많이 자랐습니다. 이제 매일 아버지에 대해 묻지 않습니다. 가끔 바람이 세게 불 때면 할머니, 오늘 그날 밤처럼 비냄새가 나요 라고 말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화제를 바꿉니다. 어떤 상처는 말로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치유되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돈의 일부를 돌려주었습니다. 법원은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준이와 그의 공범 이수진은 사기 및 위조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나머지 조직은 해체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용감하다고 부르지만 저는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파괴하는 데에는 용기가 없습니다. 오직 필요성만 있을 뿐입니다. 되찾은 돈으로 저는 외곽에 작은 집을 샀습니다. 제 어린 시절처럼 정원과 오렌지 나무가 있는 하얀 집. 그곳에서 아람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침은 평온합니다. 커피를 내리고 창문을 열고 빛이 들어오게 합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침묵이 자리 잡으면 저는 유령에게 말을 걸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남편의 유령이 아니라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제 아들 민준이의 유령에게 어느 날 교도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장이었습니다. 박선희 여사님, 아드님이 뵙고 싶어 합니다. 괜찮은가요? 저는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을 느끼며 물었습니다. 다른 수감자와 다툼이 있었지만 안정적입니다. 단지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왜 지금이죠? 고백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전화를 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고백이라는 단어는 먼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마치 운명이 제게 마지막 교훈을 주기 위해 이 모든 시간 동안 저를 기다려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녘에 거울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빗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위험 있어 보이고 싶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용서는 할 때 서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도소에 도착했을 때 교도관이 저를 면회실로 안내했습니다. 금속과 소독약 냄새가 견딜 수 없었습니다. 벽시계는 11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마치 그 만남을 목격하기를 주저하는 것처럼 느리게 흘렀습니다. 민준이가 교도관에게 이끌려 들어왔습니다. 머리는 더 짧아졌고 얼굴은 더 야위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변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오만하지 않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칸막이 유리를 사이에 두고 제 앞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 아들아. 안 오실 줄 알았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잖니. 우리는 오랫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사이의 침묵은 그 자체로 무게를 가졌습니다. 평생의 요약이었습니다. 마침내 민준이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제가 한 짓, 엄마에게 한 짓에 대해서요. 그리고 무슨 결론을 내렸니? 제 잘못만은 아니었다는 거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말이니? 야망 때문에만 훔친 게 아니었어요. 전적으로 제 것이 아닌 계획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훔쳤어요. 그의 말투는 이상했고 거의 두려워하는 듯 했습니다. 이수진 씨?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다른 사람이요. 누구? 아버지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네, 아버지는 돌아가셨어. 민준아. 네. 하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해결하지 못한 일들을 남기셨어요. 그는 제복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에 제 물건들 사이에서 이걸 찾았어요. 아버지의 편지요. 어떻게 거기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교도관이 유리 너머로
그것을 보여주도록 허락했습니다. 필체는 틀림없었습니다. 제 돌아가신 남편 정수 씨의 것이었습니다. 민준아, 언젠가 돈이 필요하면 이수진을 찾아라. 그녀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거다. 내가 그녀에게 빚이 있다. 내 어머니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해하지 못할 거다. 세상이 빙빙 돌았습니다. 정수 씨, 제 정수 씨. 그가 이 모든 것의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이수진은 민준이의 공범일 뿐만 아니라 수년 전 그의 아버지의 내연녀였습니다. 모든 것이 잔인한 의미를 띠었고 그 비극 속에서 완벽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민준이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경에 처했을 때 그녀를 찾았고 그녀는 아버지가 자기에게 돈을 빚졌다고 했어요. 엄마가 알고 있었다고요. 아니, 아들아. 제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몰랐어. 그가 내게 거짓말을 한 거야. 그럼 우리 둘 다 속은 거네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눈에는 증오가 없었고 오직 슬픔만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걸로 어쩔 거니? 제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 아니요, 엄마. 제 걸음은 제가 결정했어요. 아무도 저를 그렇게 되도록 강요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엄마가 진실을 아셨으면 했어요. 저는 테이블 위에서 주먹을 쥐었고 눈물이 멋대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유리에 댔습니다. 저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한순간 우리의 손은 거리를 넘어 서로 닿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용서할게, 아들아. 그럴 자격이 없는데도요. 누구도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거나 없는 게 아니란다. 고통을 놓아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야. 민준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한 가지만 약속해줘. 제가 말했습니다. 나가면 다른 사람이 되겠다고. 매일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교도관이 시간이 끝났다고 알렸습니다. 민준이가 일어섰고 제게 마지막 시선을 던진 후 끌려갔습니다. 저는 그곳에 무거운 마음으로, 하지만 처음으로 평화로운 마음으로 유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교도소에서 나왔을 때 태양이 거의 잊고 있던 따스함으로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안도인지 체념인지 모르겠지만 제 안에 무언가가 닫혔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람이가 그림을 들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을 잡은 새 인물. 할머니, 아빠, 그리고 저예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는 여기 없단다, 아가. 제가 슬픈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기서 할머니를 보고 계세요. 아이는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아이를 부서질까 두려울 정도로 꽉 껴안았습니다. 그 포옹 속에는 세상의 모든 침묵이 담겨 있었습니다. 날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요리하고 웃고 영화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정수 씨의 사진 앞에 촛불을 켰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밀은 씨앗과 같다는 것을 제 자신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사랑으로 꽃필 수도 도구로 썩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밤 낡은 상자들을 뒤지다가 민준이와 제가 어릴 때 수리했던 시계를 발견했습니다. 먼지에 덮여 멈춰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닫고 드라이버로 작동시켜 보려고 했습니다. 메커니즘이 딸깍 소리를 내며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부활한 심장처럼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모든 부서진 것이 사라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들은 시간이 벌을 주었더라도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한 달 후 교도소에서 새로운 편지를 받았습니다. 짧고 드라마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단지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시계는 계속 가.
고치는 법을 가르쳐 줘서 고마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문장은 은유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항복이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사 온 후 처음으로 오렌지 나무가 꽃을 피운 정원으로 갔습니다. 공기는 생명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아람이는 잎사귀 사이에서 과거를 짊어지지 않은 아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쁨으로 웃으며 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아이를 바라보며 결국 그것만이 유일하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우리의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고 자라는 것.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하나님, 침묵을 깰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침묵. 수년간 우리를 동반했던 그 괴물은 대가가 있었고, 저는 그것을 눈물로, 외로움으로, 기억으로, 하지만 또한 자유로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영혼이 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유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잠들었습니다. 어떤 유령은 우리를 놀라게 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 주러 온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눈을 감기 전에 밝은 미소와 손에 시계를 든 어린 시절, 민준이의 사진에 말했습니다. 시간은 계속 간단다, 아들아. 그리고 내 실수가 너를 묶더라도 너는 항상 내 초의 일부일 거야. 침대 옆 탁자의 시계가 단호하고 평온한 소리로 자정을 알렸습니다. 마치 과거와 화해한 심장처럼. 그리고 마지막 침묵 속에서 제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가 마침내 머물러야 할 곳, 진실과 용서 속에 도달했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인생이 나이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할 용기를 내는 순간들로 측정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진실은 아프더라도 해방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 두려움 또는 부끄러움 때문에 수없이 지켰던 그 침묵은 결국 어떤 말보다도 더 비싼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오늘 저는 천천히 걷지만 짐없이 걷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도 비난도 깨진 약속도 짊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제 영혼에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해야 할 일을 했다는 확신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민준이가 어릴 때 고쳤던 시계를 보며 그 똑딱거리는 소리가 이미 떠난 이들과 용서하는 법을 배우며 여기에 남아있는 우리 사이에 공유된 심장 박동 같다고 생각합니다. 용서는 과거를 지우지 않지만 그것을 비춥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처를 비출 때 더 이상 그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것을 껴안습니다. 시간은 마음으로 들으면 용서를 구하는 법도 알기 때문입니다. 작별 인사를 하기 전에 이 이야기의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신 당신에게 무언가 말하고 싶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상처를 준다면 증오로 답하지 마세요. 진실로 답하세요. 진실은 늦든 빠르든 언제나 빛을 발할 방법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면 기억하세요. 어떤 어둠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는 아침이 있습니다. 단지 당신의 작은 빛을 계속 켜두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닫기 전에 여러분께 특별한 초대를 하고 싶습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것은 제가 진실, 힘,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 찬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아래 댓글로 어느 도시에서 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어디서 저와 함께하고 계신지 알게 되면 정말 기쁠 거예요. 저는 박선이었고 이것이 제 이야기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상 치유할 시간이 있다고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